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다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그 옥은 아닌데 돌로 사람을 만든 석인상이 있거든요.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미소를 띠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 관 있잖아요. 예. 머리장에 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귀천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그 숭배의 대상이 있었어요. 숭배의 대상이 없었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의 종교와 내세관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내세관하고 종교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옥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하, 좌우, 그 대각선 등등에서 하나의 모든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물들이라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비율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 기술들을 볼 때 홍산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이제 그걸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홍산문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홍산문화의 기원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홍산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듣다 보면은 이 홍산문화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약간 독특한 그런 그 문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산문화는 그 독자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문화에서 그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든지 전쟁이라든지 급격한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돌연변이적 돌발적인 문화가 나타나는데 홍산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발적으로 독특하게 생겼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홍산문화 이전의 문화라는 것이 이제 조보고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서 홍산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홍산문화 이전에 이제 그쪽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흥룡화 문화, 뭐 조보고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 흥룡화 문화라는 것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홍산문화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흥룡화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 조보고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대략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하나의 문화의 특징보다는 그 문화가 형성 발전하는 과정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고대나 지금이나 그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기후입니다. 예. 기후인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화석 에너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후 변화에 순응을 하고 살았거든요. 순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후가 어떤 형태의 기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흥룡화 문화하고 홍산문화 사이에 조보고 문화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보고 문화가 있는데 그 조보고 문화와 흥룡화 문화, 홍산문화 토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보고 문화의 토기들이 월등히 단단합니다. 경질토기가 나오는 거죠. 경질토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홍산문화 시대하고 흥룡화 시대에는 기술이 없어서 경질토기를 못 만들었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겠냐?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토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토 이런 흙도 중요하지만은 그 흙을 구울 수 있는 나무가 장작이 연료가 어떤 게 있냐 그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름드리 되는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토기를 굽는 가마에다가 불을 뗀다 그러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태토 속에 있는 금속 물질들이 그 녹아서 서로 이제 그 녹은 것이 그 이것저것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토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금속 물질을 녹일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장작이 들어가서 된다고 그러면 토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쉽게 깨지는 연질 토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장작이 나오는 장작은 나무가 돼야 되겠잖아요. 장작은 나무를 패가지고 베어가지고 패서 이제 만드는 게 장작인데 그러면 그 장작의 그 나무가 어떤 그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나무가 그 자라는 환경은 일단은 강수량 있죠. 강수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계속해서 100mm밖에 안 됐다. 그 100mm 되는 강수량이 100년, 200년 갔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통나무 같은 큰 나무에 장작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잔챙이 그 이렇게 삭쟁이 같은 그런 나무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뭐 100년, 200년 동안 면평균 500mm 이상 계속 유지돼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성장은 그 나무를 잘라다가 토기를 굽는 가마에다가 연료를 뗀다 그러면 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단단한 토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변화에 순응하는 거 그것이 사실 고대 문화를 갖다가 구분하는 데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흑룡화 문화 때는 뭐 예를 들어 연평균 기온 그 강수량이 350mm였어. 조보고 문화 때는 어떻게 돼? 연평균 강수량이 450mm, 500mm 됐어. 근데 갑자기 홍산 문화 다음에 조보고 문화 다음에 홍산 문화가 나오는데 토기들이 부실부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홍산 문화 때는 갑자기 강수량이 또 350mm 이하로 내려가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원리에 이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일단은 고대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룡화 문화의 토기, 조보고 문화의 토기, 홍산 문화의 토기, 홍산 문화는 한 1700년 정도 연속 시간이 있거든요. 연속 시간 1700년 있는데 제가 그 원리로 홍산 문화를 쭉 그 분기를 해봤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홍산 문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후가. 강수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강수량에 의해서 토기의 질이 계속 변화가 왔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 5,500년 그 무렵에 그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온도도 높아져요. 평균 기온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5도, 10도 높아지는 건 아니고 1도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생물들이 자라는 환경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산 문화 후기에 이르러서 강수량도 많아지고 생장 온도도 평균 기온이 조금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또 곡물을 할 수 있는 그 식량을 할 수 있는 곡물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양호하게 갖춰지다 보니까 홍산 문화 후기에 들어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대 문화를 갖다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인데 그 기후 중에서 강수량과 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가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의 차이와 이제 어떤 그 질그릇의 차이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 흑룡화 문화에서 이제 홍산 문화를 그 연결시켜주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보고 문화인데 이 조보고 문화가 지속된 기간 한 300년 정도 그거밖에 안 됐죠. 있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에 이 독자적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과 뒤가?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환경에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 조보고 문화 때 조보고 문화가 3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 홍산 문화 후기에 나타나는 그런 찬란한 문화랑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보면은 한 300~400년 동안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많아졌다가 갑작스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후가 강수량이 줄어들고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서
갑자기 조보금 문화가 와해가 되는 거죠. 홍산 문화가 와해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조보금 문화하고 홍산 문화 후기 이를 그 비교 연구를 해보면은 그 동북아시아 고대 문화를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그 심도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후라는 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후는 일단 몇 가지를 같이 동반합니다. 첫째, 에너지 문제는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는 그래도 그 기후 변화와 그 에너지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은 될 수가 10년, 20년 지속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기후가 변하면은 바로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닥치는 그 우리 건강 문제가 닥칩니다. 예를 들어 감기 드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감기 하루 저녁에 갑자기 싸늘한 그 기상이죠, 그거는. 그래서 갑작스레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감기 환자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그 추운 기운이 갑작스레 열흘 스무 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감기가 아니라 별도의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레 뭐 몇 달, 1년, 2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질병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격감을 해버리는 거죠. 인구가 격감을 하면은 1000명 살던 인구가 질병으로 죽어나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인구가 존재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해먹고 다 가는 거죠, 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쭉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초기에는 그 질병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큼만 인구가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홍산문화 이해라는 책에서 예. 그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언제 기회가 되면 뭐 기회가 뭘 만들면 되는 건데 북위 41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그 기온과 기후 변화와 고대 문화의 변화라는 거로다 그 별도의 글을 좀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 고고학자들도 이거는 그 거의 그 못 챙겨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한번 그 고고학 이론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게 형용화 문화, 조보고 문화, 홍산 문화라는 이 기간은 엄청난 기간인데 그 기간에서의 어떤 그 기후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식물들이 그 생장했던 그 분포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화분들 있잖아요. 꽃가루를 채취를 해보면은 거기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평균 기온 10도씨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그 생장했던 그런 분포도가 나오는 거고 10도 이하, 15도, 6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이 5도가 됐다. 그러면 10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없어져요. 10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졌다가 5도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물 그 온도별 그 생존 그 표가 그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 활용을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홍산 문화와 그 조보고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에서도 그런 이제 식물과 관련된 어떤 뭐 그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은 지층을 예. 그 이게 흑융화 문화다, 조보고 문화다, 홍산 문화다는 그 문화 지층이 나오거든요. 예. 문화 지층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물이 많았을 때와 물이 없었을 때는 토질이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릇 같은 게 그 차이가 나는 그 지층이 있잖아요. 그쪽 그 지층에서 그 흙을 그 시료를 갖다가 떼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화분이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단 그것이 100%
100%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그 지역은 중국에서 그 발굴을 잘 해놔서 그런 시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그 좋은 연구 결과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홍산 문화와 더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 그 주변에서도 다른 문화들이 그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이들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산 문화라는 것이 이제 그 형성됐던 거는 저 지역적으로 지금 중국의 여섯 지역에서 주로 되는데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이 가장 그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홍산 문화 때 그 홍산 문화의 동쪽은 무슨 문화가 있냐면 신라 하층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신라 하층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신라 하층 지역에 가면은 토기라든지 뭐 옥기 이런 걸 보면은 홍산 문화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데 신라 하층 지역을 가보면은 농사나 이런 걸 지키기가 어렵고 또 그 요하 지역이라는 특수한 자연 환경이 있어서 거기는 늘 이제 그 늪지대 같은 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늪지대가 형성되니까 문화의 그 홍산 문화랑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홍산 문화 같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고도의 문화 발전은 안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홍산 문화 북쪽, 홍산 문화 북쪽 같은 경우는 기후가 홍산 문화 지역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추워요. 춥고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홍산 문화랑 완전히 다른 초원 문화가 발달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홍산 문화의 남쪽이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앙소 문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앙소 문화 지역 그 지역이 앙소 문화 지역은 원래 그 기후 변화가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려오는 황하 그 물이 그 앙소 문화 지역에서는 그 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물을 공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수량은 많지 않아도 지하수를 뽑아든지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앙소 문화 같은 경우는 그 황하 지역을 그 황하 유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계속 발전됐던 거죠. 이 문화들 간에 이제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떤 그 상이한 형태의 문화가 출현하는 것은 역시 이제 어떤 뭐 지형이라든가 기후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홍산 문화와 주변 문화 간의 어떤 그 교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홍산 문화가 지금 현재 그 중국 문화 이게 중국 문화는 너무 이제 좀 방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도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이게 이 북방 문화들은 예. 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문화 요소들이 그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황하 유역이랑 그 홍산 문화 지역이랑은 근본적으로 삶의 자연적 조건이 많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척박한 지역들 같으면은 굴러온 들의 백힌들을 가끔 이제 꺼내고 그러는데 이제 홍산 문화 지역하고 앙소 문화 지역을 보면은 앙소 문화 지역이 인구가 월등히 많아요.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홍산 문화 지역에 간 사람들 그쪽에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앙소 문화 지역에서 발견되는 옥기들 있잖아요. 옥기 이런 건 홍산 문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홍산 문화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국 학자들도 요새 인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옥기 문화 그는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로 보는데 우리는 그게 옥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옥기는 하나의 그 돌이거든요. 돌을 다루는 기술들 있잖아요. 돌 다루는 기술들이 북방에 있다가 남방으로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나중에 이제 앙소 문화 후기 용산 문화 뭐 그 이후로 문화 발전하는데 그 돌 문화들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옥기 문화는 이제 그 홍산 문화와 이제 그 앙소 문화가 이제 서로 영향을 네. 줬다. 네. 혹시 다른 측면에서 뭐 그런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나요? 그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쉽게 지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그거를 좀 앙소 문화랑 홍산 문화랑 어떤 관계가 있겠나 해가지고 그 반퍼라든지 이런 유적들도 많이 그 확인을 가서 찾아가서 유물들 좀 보고 좀 또 발굴장에서 이렇게 기동량도 해보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지금은 뚜렷이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나오는 건 없는데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산문화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특히 추운 기후로 되면은 그 홍산문화의 대부분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를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홍산문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균 기온 10도시에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추워지면은 평균 기온 10도시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그 평균 기온 10도시 지역이 어디냐? 아마 남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기후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또 평균 10도씨 기후 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놀랐던 거는 몽골에 가서 발굴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기 몸에 맞는 최적화 지역으로 왔다 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예. 이제 홍산 문화와 앙소 문화가 뭐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 어렵죠. 예. 어쨌든 문화권끼리 영향은 뭐 주고 받았다는. 그건 100%죠. 그거는 뭐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문화 DNA라는 이제 표현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어떤 뭐 혈연적인 어떤 DNA라든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들 간에도 이 문화 DNA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혈연적 DNA가 예. 기본 DNA는 맞는데 혈연지역 DNA가 같다고 해서 종교적 DNA도 같은가요? 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은 혈연적 DNA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아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그 문화 DNA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집안에서도 종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혈연적 DNA가 그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종교를 갖다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 안 따라가는 사람 사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이 조정이 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갈등은 대부분 조정되는 거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과 국가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민족이라는 말은 그 사유체계의 배타적인 행위를 하는 그 집단을 민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도에 그러면 전 세계가 보편적이에요. 왜? 배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대교는 똑같이 그 종교를 비슷하게 그 캐도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거기서 그 유대교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캐도릭은 보편 종교가 됐잖아요. 배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대교는 계속 배타적인 행위를 하니까 유대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유대인의 DNA, 그거는 그 유대인의 DNA는 혈연적 DNA보다는 유대교라는 종교 있죠. 종교적 DNA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적 DNA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이제 혹시 그 홍산 문화의 DNA는 어디서 여러 찾을 수 군데로 있습니까? 홍산 문화 예. 사람들이 하나를 가지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예. 고대는 그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는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미즘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믿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얘기, 또 땅에 대한 얘기,
또 인간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그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홍산 문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돌 문화들 있잖아요. 네. 돌 다루는 문화. 돌 다루는 문화는 한국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돌 다루는 문화는 그 박지원이 중국 가면서 그러잖아요. 야, 중국은 벽돌을 갖다가 구워서 그 규격을 맞춰서 그 찍어내다 보니까 돈도 들고 이렇게 경제적인데 우리는 아직도 돌 그 다듬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벽돌 구워서 찍어내는 게 훨씬 그 경제적인 거 알아요. 경제적인 그 부분이 아는데 굳이 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난 그거는 문화적인 DNA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돌 다루는 기술들, 고구려 돌 다루는 기술들, 고구려 그 고분들 있잖아요. 그 도움이나 신라 석굴암 도움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백제는 뭐예요? 벽돌로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 죽어라 사놨다 돌 갖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석관을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 가지고 무슨 문화를 그 만들어내고 돌에 대한 믿음 이거는 한국민의 어떤 홍산 문화 그 이전부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DNA라고 봅니다. 예. 특히 옷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보면은 옛날에 금보다도 보석은 옥이었었어요. 옥이었었다니까요. 그게 다른 나라는 전 세계가 다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조선은 그 고려는 뭐 옥을 가지고 이제 더 숭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DNA가 우리한테는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뭐 사실 DNA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건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아니죠. 그거는 네. 맞지 않고 이제 여러 쪽으로 이제 그 전파가 되긴 되지만 그게 이제 어떤 퍼센트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홍산문화의 어떤 돌문화는 그래도 이제 교수님 보기에는 이 한국 쪽으로 네. 많이 이어진 것 같다. 아, 예, 그건 참 우리가 예. 그 이제 홍산문화하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인 것도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혈연적 DNA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문화 DNA예요. 예. 문화 DNA.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홍산 문화가 그렇게 찬란하던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쇠퇴기가 안 보이고 팍 자빠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그 질병에 의해서 인구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인 것이 감염이 되면은 뭐 하루 저녁에도 이틀 저녁에도 아니 일주일 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비록 그 현지에서 홍산문화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랑 외부 지역에 온 사람들이랑 그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루어진 거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혈연적 DNA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홍산문화의 계승성 이런 부분들이 그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고립된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우리 한민족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 한민족이라는 개념 있죠. 한국 역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 그렇다고 봐요.